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본 강좌 2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22강부터는 이제 투자론이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계산 문제도 뭐 많이 나오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보면은 처음에 진행하실 때 수요 공급에서 이제 탄력성 들어가면서 약간 숨이 막혀요. 근데 그게 이제 어차피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장벽이 느껴지는 파트가 투자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언급해 드렸을 때, 한 5, 6월 달에 됐는데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점수가 이제 45점에서 52.5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질문을 해요. 투자론 하세요? 여쭤보면은 투자론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라는 거. 투자론이 안 하신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감정평가론도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론도 그러면 좀 힘들어 하시겠네요. 금융론도 암기사항만 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점수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도 그리고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러면은 수요 공급, 투자, 금융 이런 거를 결국 안 하신다는 것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분들은 이제 50점 언저리에서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28회 때는 뭐 그러지 않았지만은 보편 타당한 평균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처음에 시험장에서 접했을 때의 느낌보다 현실적으로 나온 실질적인 점수를 보면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생각보다 덜 나왔네 라는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학개론은 이론적인 것보다 이론적이다 보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는 주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제 과목인데, 논리적인 면에서 이제 해결하셔야 하고 극복하셔야 될 투자론이 나오면은 평소에부터 피하지 마시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라는 이제 진취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정리해 주시고요. 이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이제 출제되는 목차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논리. 한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8문제를 다 포기하면 20점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이 나오죠. 기본 개념. 주로 장점 위주로 이제 문제가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론의 핵심적인 용어인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이거는 뭐 투자론의 기초 용어이기 때문에 항상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이 나와. 아니, 현금이 아니라 화폐 시간 가치. 여기부터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현금 흐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화폐 시간 가치하고 현금 흐름 내용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결국 내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냐 마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총 목차가 6가지로 크게 나눴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8문제라 그러면 여기 한 5문제, 위에 있는 게 이제 요것이 한 3개 이런 식으로 배당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통계적인 면에서 이제 좀 더 전략과 좀 세우실 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나오는 3문제는 반드시 다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 분석 기법 논리인 후반부의 3가지를 이제 선방하는 식으로 정리를 이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문제 중에 이제 최소 6문제는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계산 문제도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도 이제 나옵니다. 먼저 이제 책에 보니까 296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와 투기라는 말이 되는데, 어쨌든 투자에 이제 의의가 있어요. 투자에 보면은 첫 번째 줄 있죠. 투자란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즉, 그 다음 줄 칠 거. 장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이게 투자론의 재무관리 경영학에 나온
경영학의 재무관리에 나오는 투자의 개념이야. 그 두 번째 줄을 주셔야 돼. 장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언급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에 부동산 투자의 3단계가 나오죠. 취득, 운영, 처분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내용은 여기서는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금 투자란 했잖아요. 다시 한번 기초적인 것처럼 해보면은 투자란 이제 개념 자체가 현재죠. 현재의 현금 이제 유입과 현재 지출이죠. 그 미래 현금 유입, 이 두 가지를 서로 맞바꾸는 행위가 이게 이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부동산으로 맞춰보면은, 부동산 투자에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처음엔 취득해야 돼. 그 취득할 때는 현재 취득하는 거니까 이때 현금이 현재 유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래의 현금 유입이 들어오는데 미래는 뭐냐면은 운영이고요. 그리고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현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취득한 이유가 다 미래니까 운영 단계랑 처분 단계를 논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과 처분을 통해서 현금을 유입시키는 논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본 다음에 근데 현재는 확실하지만은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성과 관계되는 용어가 위험이 되는 겁니다. 위험. 그리고 이제 미래 현금 유입이 들어오면 임대를 통한 얘기가 수익이 돼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논하는 겁니다. 위험이 뭐고 수익이 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는 확실한 현재고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돈은 미래잖아요. 그럼 현재의 1억 원하고 그 미래에 들어오는 1억 원이 같은 가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랑 미래라는 이 유출액하고 유입액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은 현재랑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다? 화폐의 시간 가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그럼 운영 단계에서의 어떤 수익이 나오고 처분 단계에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운영과 처분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을 논해야 돼. 그게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투자론에서 아주 핵심이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간 돈은 얼마인데 들어올 돈하고 들어올 돈 운영과 처분을 통해서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 얘를 따져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의 이 개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별로 삼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그 문제로 구성하는 내용이 투자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논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 투자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이건 지워버리겠어요. 그럼 뭐 이 자체는 뭐 아까 개념, 투자의 개념만 잠깐 아시면 되는 거니까 3단계 취득, 운영, 처분은 계속 끌고 다닐 것이고 양가래본의 장점이 있는데 그 고수익성하고 고안전성은 이제 사실상 이 편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는 단어야. 투자가 고안전성 우리가 투자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장점 중에 이제 여러분들 세 가지 장점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니까 고수익성이란 말을 보지 그렇게 하면 틀려. 그 말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란 말이 돼 있어요. 소득이득과 이건 특성에도 논했지만은 그러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가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고수익성 단어는 삭제하시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소득이득이라는 논리 어차피 다 현금으로 나와요. 얘는 운영 단계에서 임대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임대 수입이야. 근데 임대 수입인데 이거를 소득이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이득은 아까 논했던 처분 단계에서 얻는 매매 차익을 말합니다. 매매 차익인데 이거를 자본이득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토지의 경우는 관련 부동산 특성이 영속성이죠. 건물은 영속하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 또는 내구성으로 이제 근거를 삼아서 뭐 가끔 연결이 되긴 해요. 두 번째 유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반가로 3번의 절세 효과예요. 절세 효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절세 효과라 그래요.
근데 그 내용상으로 이제 여기서 거기 읽을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절세효과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절세효과는 어차피 이것도 현금으로 해서 계산 문제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 뒤에서 한번 해볼 예정이지만은 계산 문제 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어떤 부분에 절세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하고 그 차입했죠. 돈 빌려서 대출 받아서 차입금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요 정도 알아두시고 절세효과. 세 번째는 이제 지렛대 효과야. 그냥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 한 것이 아니라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다 기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상황은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도 있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해칭, 방어 수단도 있더라라고 이제 그 정도. 나머지는 그냥 보지 않으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단독샷으로 자주 출제되는 장점입니다. 이 중에 이제 두 가지는 이제 투자론 후반부 현금 흐름에서 주로 나올 것이고 지렛대 효과는 이제 바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297페이지에 투자의 단점 있죠. 단점 보지 마세요. 장점만 보시고 단점은 뒤에 놓을 각종 위험이기 때문에 단점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뒤에서 어차피 다 여러 가지가 위험이 나오면 그게 다 단점이야.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298페이지 4번에 투자 결정이 고려해서 이것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양가로운 지렛대 효과 있죠? 별표 쳐주세요. 네, 지금부터 지렛대 효과를 언급할 것이고 다만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앞에 총론을 약간 정리해 볼게요. 그 300페이지 보면 이런 부동산 투기도 있는데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부동산 투기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학문적으로 투자론상에 보면 투자하고 투기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투기는 둘 다 위험을 안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투기는 보지 마시고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투자 투기를 이제 논할 때 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정책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투기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투자가 되고 남이 하면은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가 되는 거죠. 같은 내용도 코에 걸면 코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기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장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본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걸 보시고 앞에 두 가지는 뒤에서 논할 것이고 여기서는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가 298페이지에 나옵니다. 주로 계산 문제로 나와요. 영어로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298.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먼저 지렛대 효과에 대한 논리는 이 개념이 우선 되게 중요하죠. 이 개념이 거기에 동그라미, 의에 있고 바로 밑에 줄을 보세요. 타인자본을 이용했을 경우에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수에 미쳐버린 효과. 요거를 꼭 줄을 쳐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지렛대가 개념하면 꼭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그럼 그 키워드가 이제 타인자본을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100% 자기 자본 가져가면은 지렛대 효과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타인 자본이 지렛대 효과라는 거죠. 지렛대라는 도구를 이용하면은 내 힘 가지고 이제 물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렛대가 부러지면 자기 발등 다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타인 자본을 이용한 경우에 그 부채 비율의 증감이란 말이 나왔어요. 아, 부채 비율 내용에 의미가 있죠? 이 부채 비율의 증감이 어디에 미친 효과냐?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쳐버리는 효과예요.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이제 줄여서 자기 자본 지분이라고 볼까요? 자기 자본 수익, 즉 지분 수익률에 미쳐버리는 효과.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지렛대 효과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경우에 부채비율의 증감에 자기 자본에 미치는 효과. 특징상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 특징에 보면 거기 또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특히 동그라미 이제 3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3번.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게 책에는 그 설명이 이제 그 잘 없지만은 대부비란 말을 쓸 거예요. 대부비율 LTV가 됩니다.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잘 되면 대박인 거야. 대부비율은 이제 투자 분석에서 나오지만은 미리 이제 일부 개념 말씀드리고
대부비율이 높아지면은 지렛대 효과가 커져. 왜 그런지는 이제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 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지렛대가 커져. 근데 동반해서 뭐도 커지냐? 위험도 커지는 거야. 그 돈을 많이 빌려서 그 부동산을 사면은 얘가 긍정적이면 대박 터질 수 있지만은 부정적일 때는 쪽박 찰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객관식 시험 나올 때 위험이 동반해서 커지는데 자꾸 위험이 감소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상식적인데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무슨 효과요? 지렛대 한 예다라고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세도 이제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 그래 놓고 이제 밑에 이제 방가로 이번에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뭐 장황하게 막 설명됐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되게 계산 문제 볼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해 지렛대 효과가 있어. 정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한 경우가 성공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이렇게 나오죠.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라 그럴까요? 자기 자본 너무 기니까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 그리고 종합 수익률. 종합 자본이니까 이제 이게 총투자 수익률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총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같은 말로 타인 자본 수익률 또는 이제 대출 이자율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당 수익률로 이제 자주 내죠. 이렇게. 그럼 정해질 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잡았을 때 부동호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그리고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이건 타인 자본을 이용한 경우가 이제 쪽박 찬 경우죠. 그러면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금융론과 결합시키면은 정해지렛대를 기대해서 이제 몇 년 전에 대출을 받아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신 분들이 금리 상승 기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지렛대 효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시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립적 지렛대 효과에서 중립은 가로치고 0 이렇게 하죠.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해놓고 얘네들이 이퀄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정해 지렛대 할 때 종, 저 해놓고 정은 반드시 이렇게, 부는 반드시 이렇게 얘는 이퀄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나올 때 이것도 종종 나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종합이 저당보다 크니까 이걸 뭘 여쭤보기 시작한 거냐면은 출제원이 정해 지렛대를 여쭤본 거야. 그러면 종합이 저당보다 큰데 종합이 지분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X가 되겠지. 종합이 저당보다 크면은 당연히 지분도 종합보다 크게 되는 거야. 그럼 지렛대 효과가 중립적이라면 그럼 세 번째는 거죠. 그러면 종합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을 것이다. 이건 5가 되는 거지. 항상 이퀄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해야 하는데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이 299페이지에 보면 그 총자본 수익률 공식이 나왔는데 공식 기본 구조가 틀렸어요. 이런 공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계산 문제를 두 가지 하면서 공식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어요. 299페이지 맨 밑에 4번에 자기 자본, 지분 수익률 구할 때 동그라미 2번은 무시하시고 동그라미 1번 가지고 푸셔야 돼. 동그라미 이제 2번은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동그라미 1번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 있죠. 요 공식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논리가 이제 아주 자주 활용이 될 거예요. 결국 지렛대 효과는 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미치는 효과니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종합 수익률을 잡아야 됩니다. 이 종합 수익률은 이제 100%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했을 때 지분 투자자가 가져가는 수익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안 끼고도 종합 수익률 정도는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지렛대 효과를 도모한 거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가로친 내용이죠. 종합 수익률에다가 마이너스 저당 수익률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가로가 우선 이 가로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 가로 내용이 뭐를 말하냐면 지렛대 효과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가로가. 요 내용. 그래서 만약에 종합 수익률이 10%야. 저당 수익률이 5%예요. 그럼 얘는 정해 지렛대야, 부의 지렛대야? 당연히 정해 지렛대지. 왜? 10에서 5를 빼면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이 더 크니까 분명히 플러스가 나오니까 플러스만큼을 종합에 더하면 지분은 종합보다 커지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종합이 이제 10%인데 저당이 15%야. 그럼 가로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니. 이게 뭐다? 부의 지렛대죠.
그 마이너스가 나온 것만큼 종합에다 더하면 지분은 종합보다 적어지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10%야. 가루가. 종합도 10%, 저당도 10%야. 그럼 종합에서 저당 10%에서 10%면 얼마나? 0이 나오잖아요. 0이니까 이게 뭐다? 중립이지. 0이 나왔기 때문에 0은 아무리 뭘 영향 미쳐도, 그 더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에 영향 미치지 못하잖아요. 종합에다 0 더하면 그대로 종합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가로 내용이 뭘 말한다? 지렛대효과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종합하고 요 저당의 차이죠. 요 두 가지 차이가 지렛대효과의 종류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근데 종류만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부채비율을 해야 돼요. 부채비율인데 거기 공식이 적혀져 있는 거죠. 이 아까 개념이 나왔었죠. 지렛대효과는 뭐가? 타인자본을 이용했을 때 무슨 비율이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세에 미쳐버리는 효과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논했던 것처럼 요 가로 곱하기 부채비율이 있죠. 이게 지렛대효과의 크기가 됩니다. 가로 곱하기 부채비율, 지렛대효과 크기야. 그러면은 종합에다가 크기를 가로 곱하기 부채비율을 더했더니 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종합을 넘겨. 그럼 지분에서 종합을 뺀 거야. 지분의 종합을 빼면 가로 곱하기 이게 나오잖아요. 결국 이 지렛대효과 크기야. 그러면은 이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의 차이 있죠. 이 차이가 지렛대효과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구조는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은 이해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계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문보다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두 가지로 해볼게요. 계산 문제를 낼 때는 두 가지 스타일인데 하나는 수익률로 내는 경우가 하나는 수익금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로 내는 경우는 요 구조 가지고 뭐 100%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우선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채비율이라는 논리를 알아야 돼요. 부채비율. 그럼 부채비율이 무슨 뜻이냐라고 해봤더니 책의 공식에 나온 것처럼 뒤에서 논할 거예요. 부채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야. 그러니까 내 돈분의 지분 투자분의 남의 돈. 내 돈분의 남의 돈을 부채비율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특징에 보면 대부비율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 대부비율이 증가해서 지렛대효과가 커진다 그랬죠. 근데 대부비율은 뭐냐면 전체 총투자분의 남의 돈이 차지하는 것이 뭐다? 이게 대부비율이야. LTV. 그러니까 지분하고 저당을 더한 것이 총투자고요. 그리고 대부비율은 전체에서 남의 돈이야. 그러니까 전체 남의 돈은 대부비율이고 내 돈분의 남의 돈은 부채비율이 됩니다. 근데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비율이 어디 들어가냐? 여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어차피 다 논할 사항인데 대부비율이 만약에 이제 이게 20%다. 그 부채비율은 몇 프로가 되냐? 얘는 25%가 돼요. 왜 그러겠어요? 대부가 20이면 부채비율에서 남의 돈이 20이라는 뜻이니까 내 돈은 몇 프로야? 내 돈은 80%가 되겠지. 20을 80 나누면 0.25, 2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논리야.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 몇 프로다? 이건 100%가 나와요. 왜? 대부비율이 50%야. 그 남의 돈이 50이라는 뜻이야. 그럼 내 돈도 얼마야? 내 돈도 50이기 때문에 나누면은 1이 되니까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배기를 보신 다음에 이제 제가 두 가지 스타일로 한번 해볼 텐데, 하나는 수익률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재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물어보는 것도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수익률을 물어볼 때는 수익률이니까 퍼센테이지로 자료가 주어져요. 전체 종합 수익률이 주어져요. 종합 수익률이 10%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 꼭 주어집니다. 대출이자율이죠. 저당 수익률이 만약에 8%다라고 주어져요. 이때 그리고 이제 자료가 두 가지 스타일이 주어질 텐데 먼저 직접적으로 부채비율이 주어진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까요? 200%로 한번 해볼까? 그럼 질문은 결정적이죠. 뭘 물어보는 거야? 질문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퍼센트를 물어볼 때는 금방 푸시면 돼요. 어디다가 이 공식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종합이니까 10%를 집어넣어요. 그럼 만약에 100% 내가 내 돈 가지고 투자하면은 10%라는 종합 수익률은 이미 확보된 상태의 비율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린 거야. 10%보다 더 가져가고 싶어서 타인 자본을 끌어들였네. 여기다 종합을 10%를 집어넣고 저당을 몇 프로? 8% 집어넣어. 그럼 정리지렛대가 나오네. 10에서 8을 빼면 얼마죠? 2%가 나오지. 곱하기 뭘 해야 돼? 근데 부채비율, 크기를 논하면 부채비율을 곱해야 돼. 왜?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미치는 효과가 지렛대 효과니까 부채비율 몇 퍼센트야? 200%예요. 200%는 곱하기 1을 하면 되지.
백분율과 백분율을 곱하면 하나는 숫자로 바꾸는 게 편해요. 그래서 2% 곱하기 2니까 얼마다? 4%. 이게 4%의 지레이트 효과의 크기야. 그럼 10에다가 4% 더하면 얼마다? 1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에다 그대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걸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이 초반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은 결국 이걸 그대로 응용한 거야. 어떻게 푸시냐? 지분, 종합, 저당 있죠? 위치를 잡아. 지, 종, 저를 잡으세요. 지종조. 그럼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어. 지종조 중에 수익으로 나올 때는 이게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주어져. 종합이 몇 프로예요? 10%야. 저당이 몇 프로야? 8%야. 지종조에 놓고 10%는 확보된 거예요. 종합에다 저당을 빼라 그랬잖아. 바로 빼. 종합에다 저당 바로 빼. 빼면 몇 프로다? 2%. 곱하기 바로 뭐를 곱해? 부채비를 곱하는 거예요. 부채비 몇 프로다? 200. 그럼 곱하기 2. 그러면은 4%만큼을 더 더해서 나타난 거니까 1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숫자나 다 집어넣으면은 내용이 다 잡혀요. 지종조가 다 해결이 돼. 근데 요거를 15회 때는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부채비율이 나오면 좀 곤란하니까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대부비율이 나왔었어요. LTV, 대부비율이 80%다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종합은 어차피 변하지 않겠지. 데이터를 했으니까 종합이 10%고 저당이 8%다. 10% 확보. 더 갖고 싶어. 빼. 8%. 그럼 얼마? 2%. 곱하기 뭐 하라고요? 부채비율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전에 문제는 부채를 바로 주어드렸잖아. 근데 바로 주어드린 것이 아니라 뭐가 주어졌어? 대부비율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대부비율을 뭘로 환산해야 돼? 대부비율을 부채비율로 환산해야 돼요. 그럼 대부비율이 얼마 주어졌어? 80%가 주어졌잖아. 대부가 80%좀 남의 돈이 8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로 내 돈은 몇 프로야? 내 돈은 20%지. 그럼 80을 20 나오면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400%가 돼. 그래서 대부비율이 80%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요거요. 부채 비율은 400%구나. 즉 대부가 80은 부채를 공식상 우에 80이니까 내 돈은 20 투자했겠지. 그럼 나누면 4니까 400%. 그럼 부채 비율이 결국 400% 낸 거니까 곱하기 4. 그러면 8%포인트만큼 더 가져가는 거니까 18%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만약에 물어봤다. 그런데 이 공식 있죠? 이 공식, 공식이라고 하면 구조적인 내용인데 종합수익률 더하기 가로 종합 빼기 저당 가로 곱하기 부채 비율 요거를 아시면은 개념과 종류와 계산 문제도 해결하는 데 엄청난 도움 받아요. 다시 개념할 때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무슨 비율이 부채 비율의 증가함이 어디 미치는 효과? 자기 자본 수익 미치는 효과. 개념 잡혔지? 그리고 종류가 정, 부, 중립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합하고 저당의 차이가 종류다. 종합이 더 크면 당연히 플러스니까 정이고 저당이 더 크면 마이너스니까 부고 종합하고 저당이 같으면 0이니까 중립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게 지정조 위치니까 수익률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 나올 때도 땡큐가라는 거죠. 이렇게. 숫자만 집어넣고 구조적으로 판단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무용담에 나와요. 이게 수익률로 나오는 계산 문제 나올 때 지레이트 효과를 뭐 13초 만에 풀었다, 7초 만에 풀었다, 늦어도 17초 풀었다 이런 무용담에 나오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수익률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300페이지 보시면은 수익금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으로 물어본다는 것은 데이터가 금액으로 주어진다는 뜻이야.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쩌고저쩌고 물어봤잖아요. 25회 때 문제지만은 이제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 구조인데 거기서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서 제가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료가 이제 그러나 형식은 똑같아. 뭐가 주어지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얼마가 주어져.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가 주어져요. 이게 결국 부동산 가격이야. 부동산 가격. 그 부동산을 10억이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10억 원이면은 얼마 투자를 해야 돼요? 총 투자 10억 원은 해야 되지. 총 투자 부동산 가격 같은 말입니다. 근데 자료가 주어지겠지. 이 총 투자가 이거지만은 이제 저당 투자가 주어지겠지. 저당 투자가 6억 원이다. 주어지고 그럼 모두 동시에 주어지겠어요. 한쪽만 주어도 되지만은 관행적 같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럼 지분 투자는 얼마 주어지겠어? 4억이겠지. 이렇게 했다 가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만큼 빌렸으니까
저당 투자니까 대출 조건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죠? 대출 조건이 있어. 대출 조건을 얼마로 해볼까? 대출 조건을 10%로 한번 해볼까요? 10%? 10%? 대출 조건을 이제 10%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뭐가 주어지냐면 이제 소득에 따른 자료가 주어져. 근데 아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왔지만은 그 투자의 장점 중에 이제 투자를 통해 뭘 기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소득이득은 운영 단계를 통한 임대수를 말하고 자본이득은 처분 단계를 통한 매매 차익을 말하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다 주어지는 경우고 그 책에 나온 기출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주어진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주어지기를 이제 그 소득이득이 먼저 주어져. 소득에 대한 논리, 총투자 논리로 나중에 논할 텐데 1년간에 소득이득 중에 순영업 소득이 주어져요. 이거는 총투자랑 비교되는 대표적인 이제 소득이득입니다. 얼마 주니까 1억을 한번 해볼까요? 또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1년간에 가격 상승률이 주어져.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다? 10%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어. 근데 책에서는 가격 상승이 0%라고 주어졌잖아. 그쵸? 가격 상승률 10%다. 질문은 지분 투자 수익률 얼마냐라는 거야.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푸는데 15초면 풀려요. 이렇게. 근데 먼저 지분 수익 종합은 저당 수익인데 타인 자본 수익률은 조건이 나왔어요. 대출 조건은 10%라고 나왔어요. 대출 조건 10% 이자율이다. 그리고 이제 원금 만기 상한 조건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종합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종합 수익률. 종합 수익률은 예상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종합 수익률은 구조가 어떠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나왔어. 총투자 수익 또는 종합 수익률이야. 이 공식이 나오면은 명칭에 나오면은 이 명칭에 따라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공식이 나오면은 공식 가지고 명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명칭이 이제 통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수익률이라고 나왔잖아. 율이란 말은 상대적인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이니까 뭐 대비 뭐니까 분수로 표현을 해요. 분수로. 근데 이제 무슨 수익이냐? 종합 수익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가 종합 수익을 위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 책에는 이걸 순수업소로 돼 있어요. 그럼 잘못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1년간 소득이득만 그저 한 공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렛대효과에서는 종합수익률은 여기다 종합수익을 갖다 놔. 그리고 무슨 투자 집어넣어야 돼? 종합수익이니까 여기다 총투자를 갖다 놓으시면 돼. 총투자 대비 종합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해서 이걸 종합수익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종합수익의 구성요소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왜? 투자를 통해서 운영 단계 소득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처분 단계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소득이득과 자본을 기대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면 땡큐지만 우리는 둘 다 주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 다 주는 거 항상 연습해 주셔야 돼. 그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액으로 문제가 나왔다. 딱 지렛대효과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이 수익자료부터 찾아야 돼. 수익자료는 자료 중에 맨 마지막에 주어져요. 수익자료 보니까 요것이 두 개가 주어졌어. 순영업 소득, 얘가 소득이득이야. 그리고 1년간의 가격 상승률이 얼마다? 얘는 자본이득이에요. 그럼 소득이득 얼마 주어졌다? 얘는 1억 이게 주어진 거야. 그 자본이득이잖아. 지금 얼마짜리 샀어요? 10억짜리 사고자 하잖아. 근데 이거 사면은 1년 동안 얼마가 올라간다는 거야? 10%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억에 10%는 얼마겠어? 1억인 거야. 그 요거를 통해서 자본이득은 나중에 내가 11억에 팔 수 있는 거니까 자본이득은 1억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럼 전체 종합수익은 얼마겠어? 종합수익은 1억 더하니까 2억 원이 되는 거죠. 2억 원. 근데 얼마 투자했다? 10억 투자했을 때. 결국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즉 10억 원 주고 투자한다 그러면은 내가 임대를 통해서 1년 동안 1억 정도 벌 걸로 추정이 되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서 또 자본이익도 1억 정도 얻을 걸 추정이 되더라라는 논리야. 그럼 결과적으로 10억 분의 2억이니까 몇 %다? 20%라는 거를 한 거죠. 근데 20%라는 것은 10억 원을 100%다 내가 투자하면은 이 정도는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확보된 거야.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이거는 1억이고 이거 1억이니까 합쳐서 20%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즉 지분 수익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공식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수익률이니까 분수죠. 근데 무슨 수익이야? 그렇죠. 지분 수익이잖아. 지분 수익. 지분 수익을 위에다가 갖다 놔요. 자기 자본 수익을. 그럼 무슨 투자? 지분 수익이란 말은 지분 투자 대비 지분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밑에다 깔아 놓는 거야. 책에는 이거를 세전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세전으로 하면 그 틀려요. 공식이 구조가 안 맞아. 지분 투자 대비 그냥 지분 수익이다 보시면 돼. 그런데 지분 투자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분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종합 수익에서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러면은 지분 수익이 나오려면은 전체 종합 수익에서 누구 걸 빼줘야 돼? 저당 몫을 빼줘야지 이게 내 몫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수익은 앞에서 얼마가 나왔어요? 2억이 나온 상태잖아. 소득이득 1억, 자본이득 1억 해서 2억이 나온 상태야. 그러면은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할 때는 정해졌잖아. 은행이 얼마 투자했다는 조건이 나오지. 은행 투자한 돈 얼마예요? 6억이야. 그럼 6억에다가 은행이 얼마큼 가져갑니까? 이자만큼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몇 %다? 10%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에서 10% 가져가니까 저당 수익은 얼마겠어? 얘네들은 6천만 원이겠네. 6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6천만 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분 투자는 아까 얼마 했었어? 지분 투자는 4억이잖아. 4억에서 전체 수익은 2억 중에 은행이 6천 가져가니까 나는 얼마 가져가요? 1억 4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1억 4천은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수익률을 구해야 돼. 얼마 대비? 4억 대비 14억이니까 몇 프로다? 35%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 35%, 종합 수익률 20%, 저당 수익률 10%라 해서 정의지레이트 효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복잡한 거 같죠?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한다? 바로 지레이트 수익금을 나오면은 수익자로부터 봐라. 그래서 자본이 소득이득 1억, 자본이득 10%니까 10억에 10%니까 얘는 2억. 2억 나왔어. 2억에서 지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2억에서 뭘 빼라? 은행 거 빼라. 은행 빼는 건 간단해. 그러면 얼마 투자했냐? 6억에다가 10% 바로 두 개를 곱해. 그럼 6천만 원 빼면 되지 않느냐? 시험 자료가 주어지니까. 그러면 여기 6천을 빼. 6천 빼면 얼마 남아? 1억 4천 남았을 거 아니에요? 1억 4천에서 바로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나누는 거야. 전체 수익에서 남의 것 뺀 나머지를 내 돈으로 나눈다? 35%가 등장하는 거지. 이게. 물론 이것도 연습만 되면 이것도 아까 지종적으로 풀 수는 있어요. 딱딱 떨어지는 데이터니까 한번 요거로 나온 게 한번 볼까요?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을 봤어요. 저당 수익률 주어졌지 몇 프로? 10%가 주어진 상태야. 종합 수익만 구하면 되지. 근데 종합 수익률은 이제 소득 이득률과 자본이득 합이니까 지금 자본이득 10%가 나온 상태잖아. 소득 이득률이 얘가 소득 이득 1억이니까 10억에 1억이니까 얘도 몇 프로요? 얘도 10%지. 합쳐서 몇 프로? 20%. 아니는 20%구나. 20% 확보된 상태야. 그리고 빼. 그럼 몇 프로? 10%. 곱하기 무슨 비율 하나 그랬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뭐 아까 뭐다? 내 돈분의 남의 돈. 내 돈이 얼마? 4. 남의 돈이 얼마? 6. 그럼 남의 돈을 내 돈 나눈 게 이게 무슨 비율이다? 부채 비율. 6을 4로 나누면 1.5. 그러니까 1.5를 곱하면은 지레이트 효과는 15%가 나와요. 그렇죠? 그 더하면 얼마다? 35%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수익률로 나올 때 퍼센트로 나오는 것은 아까 지정적으로 이 방법들 하시되 금액으로 나올 때는 이제 이런 구조적인 내용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책에 이렇게 해놓고 책에 나온 기출문제 25일 잠깐 볼게요. 투자 금액이 3억 원이야. 그 내 돈은 얼마예요? 1억이고 남의 돈은 2억이야. 내 돈도 1억을 가장 쉽게 나왔네요. 딱 떨어지게. 대출이자율이 몇 %야? 6%. 그리고 1년간 순수익이 얼마다? 2천만 원. 그리고 가격 상승률이 얼마다? 0%. 아, 쉽게 했네. 그 이런 지레이트 효과 문제가 나오면은 뭐부터 생각하시라고요? 그렇죠. 뭐부터? 수익자로부터. 그럼 이제 종합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종합수익이 딱 보면은 그 예의상 종합수익을 한번 구해볼까요? 소득이득이 얼마 나왔다? 2천. 자본이득은 얼마다? 가치상승률이 0%네. 이건 없다는 거야.
그럼 이게 안 주어지면은 뭐 땡큐죠. 그러면 전체 종합수 얼마다? 2천. 얼마 투자했다 그랬어요? 얼마 전체적으로 3억 원이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 투자한 돈은 3억 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이 이제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2천을 3억 원 나누면은 딱 안 떨어지네요. 368이니까 보통 한 6.7% 정도가 나오네요. 종합 수익률은. 근데 이제 지분 수익률을 물어봤잖아요. 지분 수익률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전체 종합 수익에서 누구 걸 빼라? 은행 걸 빼라. 전체가 얼마의 수익이 지금 2천만 원밖에 안 주어졌잖아요. 자본이익이 없으니까 저당 수익은 이제 은행 돈 곱하기 바로 이자. 근데 이 은행 돈이 얼마 빌렸다? 2억. 2억이네. 이자율이 몇 %죠? 이자율 6%. 바로 6% 곱하면 되네. 그럼 2억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1,200만 원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 2천만 원에서 남의 거 빼면은 1,600면 800이죠. 800만 원인데 나는 얼마 투자했다? 1억 투자했어요. 그럼 800을 1억 나누면 얼마죠? 1억이니까 계산하기도 편하잖아요. 몇 프로다? 8%가 딱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렛대 효과는 재작년에 나왔었고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빈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리해보면은 지렛대 효과는 이제 우선 개념하고 이제 특징 중에 요 유명한 특징. 대부분이 높아질수록 지렛대도 크게 커진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 대부분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자기 자본 미치는 효과니까 그 종료, 지종조 잡아놓고 공식 요거를 아시다 보면은 이제 계산 문제라든지 그 개념 문제라든지 종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계산 문제 중에서도 수익률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성이 높다는 것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익금으로 나왔을 때 책에 있는 공식이 잘못된 공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구조적으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종합수익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지렛대 효과 나오면 100%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때까지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 아마 모의고사라든지 뭐 기출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접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노출시키니까. 전체적으로 지렛대 효과를 이제 잘 구성해 주셔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상 특징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그 하도 빈도가 많아서 언급해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위험과 수익과 이제 관계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302페이지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논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약간 이제 서술했던 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새로운 강좌 그 2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 들어간 그 계산문 접해 보셨네요. 연습만 되면 다 된다는 거. 그렇게 그리고 연습에 따라서 시간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죠. 20초 이내에 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렛대 효과 내용을 통해서 투자의 기본 개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